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인을 바꿀 뿐이다. 전설적인 영화 월스트리트의 명대사입니다. 지금 시장 갑작스럽게 1,000조 원이 증발하는 거 아니냐. 이에 따른 공포감도 존재하지만요. 리플 CEO의 미소를 한번 보세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낡은 시스템에서 빠져나온 그 거대한 돈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완료된 새로운 그릇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부의 주인이 바뀌는 이 역사적인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에 서 계실 건가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참모 막심 오레슈킨 측에서는요, 암호화폐 채굴은 국가 수출 산업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러시아 기업들이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런 것들을 해외로 보내서 수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이 천연가스라거나 원유를 판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면서 이걸 공식 수출 통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했었지만요. 2025년 현재 러시아는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얻은 비트코인으로 실제 무역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진짜 암호화폐 시장 판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시경제의 큰 방향성 전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이 글로벌 규칙이 변화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바로 XRP랑 리플의 전략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고금리 시대가 마침내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후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이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드디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대 수준인데 이번에 0.25%포인트 내리면은 3.75%로 낮출 확률을 80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고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확연히 둔화됐고요.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제 침체를 피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현재 연내 3% 안팎까지 내려오면서 목표 2%치에 근접하고 있죠. 급한 불이 일단 꺼졌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이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릴 명분들이 충분해진 셈인데요.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돈줄을 다시 푼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높은 미국 금리에 몰려있었던 자금들이 다시 흘러나와서 주식이라거나 암호자산 같은 이런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미 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요, 최근에 100 아래로 떨어졌고, 달러 약세는 곧 비트코인 같은 대체자산의 상대적인 가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대 초반으로서 안정되고 있고요. 정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유동성의 환경이 서서히 호전되고 있다라는 거. 이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산타를 낼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12월 달에 연준이 투자자들한테 산타 선물을 안길 거라는 의미인 건데, 위험자산들이 현재 한바탕 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겠죠. 물론 여기서 모두가 기다린 이벤트인 만큼 정작 발표 직후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경우처럼 잠깐 차익 실현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하다라는 거. 2024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진 이 돈 가뭄이 끝나고 2026년을 향해서 새로운 유동성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암호자산 시장에서는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라는 이 흥미로운 변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러시아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보자면요, 2025년 말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새롭게 출발한 미국 행정부 트럼프 측에서는 부채 문제랑 달러 패권 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들고 가야 된다, 이런 파격적인 의견까지도 등장했었죠. 한편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 경쟁 국가들은요, 미국이 혹시나 이 암호자산 카드를 통해서 부채 위기를 돌파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각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을 무기이자 방패로 여기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 유럽연합의 행보는 더욱더 주목할 만하겠죠. 이 유럽이 달러 패권이라거나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 대신에 규제라는 이런 무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4년 말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새로운 암호자산 규범, 즉 미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미카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 시장에 메가톤급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죠. 바로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유럽에서 전격적인 퇴출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 이 미카에 따르면요, 유럽연합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은 반드시 유럽 회원국에 법인을 두고 전자화폐 발행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유럽연합 영내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테더사는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유럽 같은 여러가지 주요 거래소들이 올해 말까지 테더를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통보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세계 암호시장 거래량 1위였던 테더가 유럽에서 사실상
퇴장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가총액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10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막대한 양입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상상이 가시나요? 당연히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쟁이 시작되겠죠.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이 규제를 충족시킨 코인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대에서 이 서클의 USDC라거나 리플의 RLUSD 같은 이런 대표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플한테는 이런 것들이 거의 전례 없는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대입니다. 한때 규제 리스크의 대명사처럼 취급되던 리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규제 준수를 무기로 삼은 업체가 됐거든요. 올해 8월달 미국 SEC랑 소송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완전히 마무리됐죠. 이 리플은 미국 내에서 명실상부 법정 리스크가 해소된 몇 개 안 되는 알트코인이 됐습니다. 리플은 이 지위를 발빠르게 활용했습니다. 12월 1일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로부터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라이선스 범위 확대 승인을 받았고요.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금융규제국으로부터는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에 대한 공식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까지도 이어버리는 이런 규제 친화적인 결제 네트워크를 단숨에 구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리플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승부수가 바로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 한국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관련 내용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죠. 머지않아 리플의 우리나라 국내 상륙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리플 거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최근 몇 주 동안이요, 이 거대한 XRP 이체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초에 1억 3천만 XRP, 약 3억 달러 상당의 이름 없는 지갑들 사이에서 이동을 했었고요. 11월 말에는 9천만 XRP, 약 2억 달러 상당이 어떤 개인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들어갔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리플 회사 지갑에서 2억 XRP, 약 5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빠져나간 기록도 있어요. 이 숫자만 봤을 때 큰 손들이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나 이렇게 우려할 만하겠죠. 보통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면은 이 매도 준비 신호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맥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본질은 유동성의 방향 전환, 그리고 디지털 화폐 전쟁인 거고, 그 한가운데 XRP랑 리플이 서 있다라는 거. 눈앞의 가격 변동이라거나 낡은 뉴스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이 거대한 구조 변화를 짚어보자라는 거죠.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유럽의 새로운 규제로 스테이블 코인 판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변화에 맞춰서 누구보다 앞서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잘 아는 곳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래 버틸 수 있게 운영하는 게 진짜 멀리 길게 반응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업비트나 비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위주로 매매한다는 거 수익이 크지 않아서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느림이야말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어줄 거고, 적어도 내가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는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이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어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원화 기반, 비교적 명확한 구조, 익숙한 환경 안에서 투자하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줄이고 시작하는 셈인 건데, 많은 분들께서 그 안정감을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특히 선물 매매 같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조금만 맞아도 크게 벌 수 있다, 이런 말 뒤에는 항상 조금만 틀려도 크게 잃을 수 있다는 그 조건이 함께 따라다니고, 그 리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크게 나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대부분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그 순간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운에 가까워지고, 그때부터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두려움과 욕심이 번갈아가면서 계절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을 한다면은 원래 세워뒀던 계획과 기준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요. 결국에 남는 거는 피로감과 후회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수익의 크기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시장 안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지 여부인 거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겠다라는 태도라는 것들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모르는 해외 거래, 무리한 선물 매매를 잘못 시작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지금 업비트 비썸 사용하고 계신 거래소 그대로 현물 매매로 운영하시면서요, 만약에 나 스스로가 리플만 좋고 리플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 혹은 원칙 매매를 살려나가셔도 시장의 우상향 구조로 돌아서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1년 전 비트 가격, 3년 전 비트 가격, 5년 전 비트 가격, 이 들여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도 똑같은데요.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위주로, 또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이렇게 가시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요. 오히려 굉장히 성숙하고 전략적인 판단에 가깝다라는 거. 이 남들보다 늦어 보일 수는 있어도 대신 훨씬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결국에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멀리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았던 사람이겠죠.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기준표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전용 자료입니다.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메타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말입니다. 지금 기존 금융 시스템은 38조 달러의 빚더미 위에서 흔들리고 있죠. 이 불안 시대의 가장 위험한 선택은 변화를 거부하고 낡은 화폐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이 미국의 블랙록조차도 태도를 바꿨어요. 이제 암호화폐는 투기가 아니라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자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 달 금융시장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공포랑 탐욕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선 미국의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면서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미래 가치의 의문부호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변방 취급을 받던 암호화폐가 이제 이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특히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극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금융 유틸리티의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플 XRP의 역할입니다. 먼저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CEO가 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을 뒤집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자면요. 뉴욕타임스에서 열린 딜북 서밋 행사에서 레리 핑크 회장이 참석을 하면서 과거 자신의 비트코인 회의론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단순하게 의견 변경을 넘어가지고 비트코인을 공포의 자산으로 다시 한번 정의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공포의 자산이라는 것들은 이 지정학적인 긴장이나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혹은 국가 부채 남발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시장 투자자들이 찾는 도피처,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3년 전 2022년 딜북 서밋에서는요, 레리 핑크 회장은 FTX 파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중앙화 거래소 토큰의 실패를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는 밝지만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는 신중하다, 이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 당시에 그는 증권의 토큰화가 금융의 미래라고까지 언급하면서요, 암호화폐 자산 자체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2025년 12월 여기서 레리 핑크는요, 이 비트코인 자체를 포트폴리오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이 보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블랙록이 내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주요 암호화폐를 이제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거시 경제적인 해지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겠죠. 그리고 레리 핑크의 이런 돌변은 개인적인 변심이라기보다는 이 블랙록 조직 전체의 연구 결과랑 맥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 블랙록 투자연구소가 12월 2일에 발표한 2025 글로벌 전망 보고서가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블랙록은 현재 세계 경제가 인공지능 같은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 이른바 메가포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만 2030년까지 약 5조에서 8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전력망 확충이라거나 데이터 센터 건설처럼 실물 경제 분야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전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블랙록은 높은 정부 부채랑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 확대가 맞물리면서 이 금융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도 충격에 취약해졌다라고 경고를 남깁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공포의 자산으로 칭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 급증하는 부채랑 또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국채마저도 매력이 떨어지면서 공백을 메울 새로운 안전판으로서 암호화폐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실제로 블랙록은요, 해당 보고서에서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국채도 더 이상 옛날만큼 안전하지가 않다, 이런 시각을 내비쳤고, 결국에 블랙록이 찾는 대안적인 보험자산 중에 하나로서 떠오른 게 암호화폐고요. 이 논리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규제를 준수하고 실용적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리플 XRP 같은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블랙록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거시경제 상황과 규제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2월 현재 이 글로벌 경제에서는 미국의 부채 문제랑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규제 이슈라는 세 가지 큰 변수가 존재합니다. 먼저 미국 거시경제부터 살펴보자면요. 현재 시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단연 국가 부채의 급증이겠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의 총 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4년 초까지만 해도 34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4조 달러나 불어난 겁니다. 그것도 코로나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 정도 속도로 빚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겠죠. 이렇게 부채 급증이 결국에 미국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측에서는요, 이 재정적자 폭증이랑 부채 관리 능력 부족을 이유로써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문제는 이자 부담인데요. 향후에 10년간 미국이 지불해야 될 국채 이자만 약 1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금액이 국방비를 비롯한 웬만한 공공예산을 모두 합치는 것보다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부채의 늪에서 빠져들고 있다는 거.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불어난 빚을 감당하려면 결국에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디베이스먼트, 즉 화폐 가치 희석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재정 우위 상황에서는 달러의 가치 저장 능력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그래서 올해 말 들어서 이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달러 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2월 9일에서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데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패드워치 자료를 보면은 현재 약 87% 확률로 12월달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연준은 9월과 10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씩 내렸었고,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 고용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난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3% 상승하면서 목표치인 2%를 웃돌지만 전반적인 상승세는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이 연준이 당장 물가 2% 목표를 달성한다기보다는 경기랑 고용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완화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시중 모기지 금리도 이미 서서히 내려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하는 시중에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를 내면서 이게 바로 전통적으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이런 위험자산의 호재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되면요,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대안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통화 정책 변화도 역시 XRP 같은 자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시경제의 불안정과 규제 지형 변화 속에서 XRP가 어떻게 재평가가 받고 있는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XRP를 둘러싼 세 가지 축, 즉 ETF,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데이터 측면에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XRP가 더 이상 변방의 알트코인이 아니라 이 제도권 금융에서 활용되는 실질적인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 먼저 첫 번째가 XRP 현물 ETF입니다.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암호화폐 시장의 지형을 바꿨다라고 한다면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당연히 XRP 현물 ETF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 그동안의 법적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이때 출시된 XRP 현물 ETF들은요, 이 기관의 자금을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고요. 12월 초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된 XRP ETF들의 총 운용 자산은 이미 8억 4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에 달하면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지난해 비트코인 ETF 초기 흥행 열기에 버금가는 수준인 거고, 알트코인 ETF 중에서 전례 없는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주요 XRP ETF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그 흐름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신생 운용사 캐너리 캐피털의 XRP ETF는 현재 AUM 3억 3천만 달러 넘기면서 단일 펀드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이 펀드는 기관 수요를 선점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전통 강자 프랭클린 템플턴이 출시한 XRPZ ETF도 첫날부터 거대한 자금이 몰려들면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여러가지 업계 기존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도 역시 자사의 XRP 신탁을 ETF로 전환하면서 약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영 중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꾸준히 기관 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월가의 큰 손 자금들이 ETF라는 통로를 통해서 속속들이 XRP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 ETF 자금의 유입은요, 곧 시장에서 유통되는 실제 XRP 물량의 흡수를 의미합니다. XRP ETF 출시 이후에 주요 거래소들의 유통 물량이 약 29%나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그만큼 시중에 풀려가지고 떠돌던 XRP 물량들이 XRP 현물 ETF로 빨려 들어가서 잠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말인즉슨 공급 쇼크가 나온다라는 건데 가격 상승에 강력한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실제로 12월 들어서 ETF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XRP 가격은 2.2달러 안팎에서 견조하게 지지받았고, 작은 조정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많게는 수천만 달러씩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 내년과 후년에 걸쳐가지고 XRP의 수급 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속도대로라면 2026년 말까지 XRP ETF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약 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 정도면 XRP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기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리플사가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입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리플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넘어서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결제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 12월 4일 기준으로 RLUSD가 출시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지만요. 이 시가총액은 이미 10억 달러 돌파하면서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순위 탑10에 들어갔다라는 거. 헤더라거나 서클 같은 기존 강자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RLUSD가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 RLUSD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철저한 규제 준수 전략인데요. 실제로 리플은 12월 1일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로부터 자회사 리플마켓 APAC에 대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 범위 확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RLUSD랑 XRP를 활용한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승인을 획득하면서 중동의 풍부한 자본이 RLUSD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RLUSD는 이 멀티체인 발행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RLUSD 발행량의 약 82% 정도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 존재해서 디파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 풀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18%는 리플 레저상에 발행돼서 초당 수천 건 처리랑 초저렴 수수료를 하는 이런 리플레저의 장점을 살린 국제 결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유럽 미카 환경에서 RLUSD 가치는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요. 그대로 1대1 현금과 미국채로 담보된 구조들 덕분에 현재 미카가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손에 꼽힐 정도로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요. 이 규제를 중시하는 유럽의 은행들과 기관들은 RLUSD를 가장 안전한 디지털 달러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RLUSD 등장은 이 리플 레저의 활용도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고요. 규제된 환경 속에서 XRP 생태계가 주류 금융과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란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의 데이터 그리고 시장 차트가 말해주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플 고리 투자자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뚜렷한 매집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약 3억 XRP 규모의 거대한 이체가 포착된 바가 있었고, 여기서 일각에서는 설마 이 물량 한꺼번에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지만요. 이 분석해본 결과 해당 물량은 거래소가 아니라 커스터디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매도하려고 옮긴 게 아니라 장기 보관을 위해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이런 고리들의 거래소형 이체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컨트에 따르면요, 10월 말만 해도 하루 4만 9천 건에 달하던 대형 지갑들의 거래소 입금 건수가 12월 초 현재 1천 건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고래들이 더 이상 거래소로 XRP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게 곧 현재 시세에서 팔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모으자, 이런 시장의 큰 손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공급량 상위권 지갑들의 XRP 보유량은 4분기들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이 큰 손들이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고 오히려 잠궈두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가격 상승에 탄탄한 탄약이 장전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파생상품 시장이랑 투자 심리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에서 XRP 선물 미결제 확정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기관과 프로 트레이더들이 XRP 가격 향방에 적극 베팅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일반적으로 미결제 확정 증가는 현재의 추세가 힘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최근에 극도의 탐욕 단계인 83까지도 치솟았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현재 투자 심리가 뜨겁다라는 방증인 건데 사실 이런 수준의 탐욕 지수는 강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렇게 시장에 열기가 넘치는 와중에도 XRP는 다른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 최근에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받는 며칠 동안에도 XRP 가격은 비교적 잘 버텨냈었고 앞서 살펴본 자체적인 호재들 예를 들어가지고 ETF 자금 유입이라거나 규제 승인 소식 같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XRP 리플만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 전반에 투기적인 과열 조짐이 일부 있다라고 하더라도 XRP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상승 궤도를 그리는 중이라는 거죠. 결국에 종합해보자면요.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암호화폐 반등이 아니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겠습니다. 이 거시경제적인 필연성과 함께 제도권 편입이라는 두 가지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디지털 자산이 주류 금융으로 편입되는 이런 역사가 함께 진행 중인 거죠. 먼저 미국의 38조 달러 부채랑 통제불능의 재정 적자는요. 결국에 달러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졌었고 이런 것들이 블랙록 같은 보수적인 기관마저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보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과세 유예라거나 유럽의 미카 시행 같은 그리고 싱가포르랑 중동의 라이선스 승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규제 환경의 완성 자체가 그동안 관망하던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로 유입될 수 있는 길목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규제가 정비되니까 더 이상의 기관들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는 새로운 눈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XRP가 현재 현물 ETF라는 강력한 기관 자금 통로랑 RLUS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실제 결제 유틸리티를 모두 갖춘 유일한 자산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고래들의 매집 그리고 ETF를 통한 공급 감소가 맞물리면서 XRP의 가치는 한 단계 레벨업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 이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중요한 건요. 막연한 공포라거나 근거 없는 욕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기관은 들어오고 있고 규제는 열리고 있고요. 기술적 지표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말 그대로 거시경제의 임계점과 암호화폐 제도권 대전원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폭이 강력하고 깊게 찾아올수록 그게 다져오는 저점은 더 단단해지고요. 그 위에서의 반등과 상승은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게 시장의 본성입니다. 이 시장이 부드럽게만 움직인다면 좋겠지만요. 현실에서 오히려 강력한 하락이 찾아올 때 비로소 그 이전의 과열이 식고 필요 없는 것뿐만 거치고 정말로 남아야 될 것들만 조용히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은 아프지만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눌린 스프링이 더 높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시장도 크게 눌려본 만큼 다시 올라갈 때 에너지 또한 그 안에서 고스란히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한가운데 서 있으면은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또 이번에는 못 버티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기도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바닥이 조용히 다져지고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저점은 늘 공포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확신이 아니라 의심과 침묵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반등은 기다리면서도 정작 저점과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흔들리십니다. 그건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락일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고 바로 그 안개 속을 지나간 분들만이 그 이후에 펼쳐질 흐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이 결국의 큰 하락은 시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찾아오는 과정에 가깝고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또 견뎌낸 분들만이 그 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흐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차트를 다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 가장 무서웠던 그 구간이 사실은 가장 단단한 바닥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늘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큰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말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이 하락을 피해간 사람이 아니라 그 하락을 견디고 지나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에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여줍니다.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은요.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 가치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요. 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용비 어천가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 지금 시장에서 알트5 시그마라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뿌리였던 정치 테마주들을 꺾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 리플 XRP라는 나무는 글로벌 결제망이라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급락장에서도 오히려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3,000원대를 돌파한 상황이죠. 이 바람에 휩쓸리는 잎사귀가 될 것인지, 대지를 움켜쥘 수 있는 뿌리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선택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엔 트럼프의 이름이 박혀있는 크립토 프로젝트가 미국 SEC의 규정 위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 코인 시장 전체, 특히 리플 XRP를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이미 극단적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고, 비트코인은 10월 고점 이후에 계속 밀리면서 이제 미약하게나마 반등을 했지만 차트에는 여전히 불편한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이 숫자 자체보다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올해 초에 시장이 기대하던 그림은 전혀 달랐었죠. 이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SEC 압박은 약해지고 규제는 느슨해지고 크립토 시장에서는 다시 황금기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자체가 강력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있으면은 SEC도 함부로 못한다라는, 이게 시장의 기본 전제였었죠. 그런데 오늘 그 전제에 금이 갔다라는 거, 이 많은 분들께서 이름도 몰랐던 알트5 시그마라는 회사, 이 트럼프 가문과 얽혀있는 이 프로젝트가 미국 SEC 규정 위반 잣대 위로 올라오면서 시장은 아주 불편한 질문들을 다시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이름이 있어도 미국 SEC는 그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단순히 한 회사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백악관 주인이 누구든 규제기관은 자기 논리대로 움직인다는 것들을 시장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트럼프의 규정 위반 이슈, 리플 XRP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디까지 진짜로 보셔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도 XRP랑 RLUSD의 흐름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요, 그냥 2025년 단기 변동성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닷컴 버블이 무너진 뒤에도 조용하게 다음 판을 준비하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패턴이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요동치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인프라랑 결제망이 계속 깔리던 바로 그 시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알트5 시그마랑 트럼프 규정 위반 이슈가 왜 시장 전체 공포로 번질 수 있었는지 그 구조를 먼저 해부하면서 이 다음 상황 속에서 리플이 실제로 어디까지 판을 깔아놨는지, XRP 투자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지, 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까지도 전부 이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려 볼게요. 지금의 시장 공포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이 먼저 트럼프가 있으면 SEC가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어떻게 깨졌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올해 시장 전반에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널리 퍼져 있었죠. 트럼프가 관여한 프로젝트라면 규제가 약해질 것이다. 이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사업이라면 SEC가 손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알트5 시그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대형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요, 이 토큰과 지분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였었고, WLFI 토큰이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서 설계된 거리였었죠. 이사회에서 트럼프 측근 인물들까지도 합류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는 규제 리스크가 낮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고, 일종의 규제 보호막으로 생각한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었다라는 거. 2025년 12월 2일 이 알트5 시그마 CEO가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회계 처리 문제 의혹이 터지면서 SEC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 주가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WLFI 토큰을 담보로 잡고 있던 구조까지도 흔들리면서 그 리스크가 순식간에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이 사건을 단순한 기업 사태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재 SEC가 문제 삼은 거는 이 회계 오류 한 줄이 아니라요,
토큰 가치 산정 방식, 공시 부족, 구조적인 이해 상충 같은 이런 근본적인 규제 이슈였습니다. 즉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트럼프가 있어도 SEC는 그대로구나. 이 규제의 칼이라는 것은 언제든 어디든 향할 수가 있다. 이 메시지가 투자자 전체 심리를 흔들어놨었고 알트5 시그마도 지키지 못한다면 코인베이스는 어떨까? 리플 XRP는? 테더는?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다라는 거. 이 시장은 그동안 가격에 반영되었었던 2026년 이후 규제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역으로 되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공포랑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로 떨어졌고요. 가격 문제를 넘어서서요. 이 전제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단기 분석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직 더 떨어진다. 밑에서 다시 잡아라. 이번 하락은 길게 간다. 전부 눈앞의 가격과 분위기만 보고 하는 말이죠. 오늘 차트가 빨갛게 보이니까 내일도 계속 그럴 거라고 가정하는 식인 거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사용량, 기반 시설, 규제 환경,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흐름 같은 진짜 뼈대들입니다. 이 가격은 흔들려도 기초 체력은 꾸준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은 이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절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1년 닷컴 버블이 무너졌을 때 시장은 이렇게 말했죠. 기술주는 끝났다. 아마존은 망했다. 전자상거래는 과대평가했다. 하지만 그건 시장의 분위기였을 뿐입니다. 이 정작 아마존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 주가가 80에서 90% 폭락했는데 매출은 계속 늘고 있었고 고객 숫자는 빠르게 증가했고요. 물류센터는 매년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 말하는 것과 숫자가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조스가 본 거는 오늘의 주가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는가였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한 사람만이 폭락장 속에서 기회를 잡았고요. 그때 회사의 내용과 구조를 본 사람들은 단순 수익이 아니라 한 단계 위의 자산을 만들었다는 거. 이제 다시 2025년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지금 시장은요. XRP에 대해서 규제 리스크가 크다. 알트5 시그마가 더 번질 거다. 기술적 흐름도 나쁘다. 이런 단기 멘트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실제 사용량과 인프라는 전혀 다른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만 보면 마치 미국 SEC가 시장의 모든 길을 막아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야를 넓히시면 다른 지도가 펼쳐진다는 거. 리플은 아부다비에서 RLUSD 정식 승인을 받았고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기관들이 RLUSD를 실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 허가입니다. 2001년 아마존이 폭락 속에서 물류센터를 지었었다면 2025년 리플은 폭락 속에서 결제망을 까고 있다는 거. 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를 넘어섰죠. 디지털 달러 기반 결제가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RLUSD는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동과 아시아에서 먼저 기반을 굳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뉴욕에서는 SEC가 알트5 시그마를 조사하는 사이에 아부다비랑 싱가포르는 리플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온체인 지표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MVT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즉 사용량은 늘고 있는데 가격은 공포 때문에 눌려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2001년 아마존과도 완전히 똑같죠. 이 당시에 시장은 망했다라고 외쳤지만요. 실제 물량과 고객은 오히려 늘고 있었다라는 거. 이 지금 시장은 규제가 끝장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결제량과 승인 범위는 오히려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기회는 바로 이런 두 그림의 괴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에서의 크립토 시장은 단기 투기 세력 빠져나가고 실제 인프라만 남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죠. 초기에는 기대랑 소문으로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거품이 빠지고 실체 없는 프로젝트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은 조정장이 이런 단계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진짜 인프라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표준이 되어줍니다. 이더리움이 금융 중심 도시라면요. XRP랑 RLUSD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항로, 즉 실질적인 돈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 정치인 한마디, SEC 뉴스 한 줄,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는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RLUSD가 XRP랑 결합해서 온디맨스 유동성 방식으로 작동을 할 때요. 우리가 보유한 거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래 결제 시스템의 일부라는 거. 그래서 알트5 시그마 사태는 분명 단기 악재는 맞아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정리돼야 될 프로젝트가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겠죠. 이 펫닷컴이 사라졌을 때 아마존이 남았었죠. 이번에도 실제 사용 기반 인프라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 시장 심리는 극단적인 공포 구간입니다. 이 트럼프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는 기대는 이미 깨졌고요. SEC는 여전히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먼저 오늘의 분위기만 따라가는 투자자분들, 이 뉴스 한 줄, 차트 색깔 하나에 매도 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랑 구조를 보는 분들, 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라거나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리플 라이선스라거나 RLUSD 발행량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 이 알트5 시그마 사태는 불안하고 불편한 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 정치 테마가 빠지고요. 실제 쓰임이 인프라만 남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2001년 이 주가를 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박스를 보냈는가를 봤습니다. 우리도 XRP를 볼 때 오늘 2달러인지 1.8달러인지 볼 게 아니라요. 결제량, 발행량, 인프라 확장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숫자는 아직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선택할지 결국에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마음을 깎아먹기보다는요. 이 하락이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여기서 체력과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이 시장이 내려가고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게 되고 그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실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숫자가 바뀌는 문제일 뿐이고요. 진짜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그 숫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흔들림이겠죠. 그래서 같은 하락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잠을 자지 못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이 차이가 실력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이미 벌어진 하락에 계속해서 감정을 쏟아붓고 있으시면은 이 머릿속은 온통 후회랑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상태에서 어떤 판단도 온전해지기 어렵겠죠. 왜 그때 안 팔았을까? 왜 저걸 내가 매수했을까? 이런 생각들 잠시 스쳐가는 반성이 아니라요. 이 반복될수록 나를 소모시키는 잡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장이 하락할 때일수록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이 1년 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3년 뒤에는 또 어떤 위치에 와 있을지 그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조용히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선을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두는 그 순간 하락장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랑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모든 하락이 기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건 끝까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분석과 구조 그리고 체력이 더욱더 필요해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요. 단순하게 버티는 힘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들,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다음 선택을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백을 뜻합니다. 항상 시장이 좋을 수가 없고 반대로 항상 시장이 안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 매매를 활용했을 때도 내가 일부 분할 익절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경우도 또 반대로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했는데 조금 더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이 심리적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그래도 나만의 원칙을 갖고 천천히 대응을 하다 보면요. 심리적으로도 여유로운 구간들이 조금씩 생겨날 겁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내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에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는요. 현실적인 원칙 매매를 잘 살려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매 순간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흐름에 가깝고요. 이런 과정에서 하락장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기준과 준비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두려웠던 그 하락이 실은 내 판단력을 키워주고 내 원칙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장 값진 순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하락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락 속에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신 분들입니다. 홍익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 감정 매매가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모든 꽃은 흙 속의 어둠을 견뎌야지 피어난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처럼 지금 금리 인하 초기의 불확실성은 꽃을 피우기 위한 필수적인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조정과 공포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심어둔 이 자산이라는 씨앗은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유동성의 봄비랑 함께 거대한 부의 숲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를 단다라는 거 이 시장은 곧 증명하게 될 겁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 이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축제가 아니라 수술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금리는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력과도 같아요. 이 중력이 풀리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은 요동치게 될 거고 바로 이 순간 투자자들은 공포랑 희망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 지난 몇 년 동안 금리는요. 4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제 긴축의 턴을 지나가지고 금리가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장은 전에 없었던 불확실성 속에서 다시 한번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금리 인상의 여파는 이제 금리
인하의 전초전 역할을 했습니다. 과열된 경제를 식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던 과정에서요. 이 부동산 시장 위기라거나 지방은행의 파산 같은 균열이 곳곳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충격이 금리 인하기가 시작되는 현재의 조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즉 금리 인상 계산의 스트레스랑 불균형이 이제부터 해소되는 방식에 따라서 향후 자산시장 흐름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 작년 9월이었죠. 미국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금리 인하 초반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의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 통화정책은 길고 변동적인 시차를 두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해서 곧장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때 이미 주식시장은 고점을 지나서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나 경기 침체가 진행된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건지 아니면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끝없이 의구심을 품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구심들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 초기 몇 달 동안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바닥을 테스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금리 인하 초반에는 자산 배분에도 상당한 변화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현금이 왕이었었던 시장에서 이 상황이 바뀌게 될 거예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 예금금리는 즉시 하락해서 현금 자산의 매력도가 급감할 겁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더 이상 자금을 은행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더 높은 자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시작을 할 텐데 이 과거 사례를 봐도 금리 인하 초반에 채권 시장으로 큰 자금이 이동을 했습니다. 금리 하락이 예고되면요. 이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고 특히 만기가 3에서 7년 정도인 중기 채권이 높은 수익을 내면서 선호가 됐습니다. 반면에 단기 국채보다는 약간 길게 묵을 수 있는 채권이 유리했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운명은 이 시기에 갈립니다.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면 주식은 평균 마이너스 20%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플러스 15% 상승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시장에서도 이 기업 실적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셔야 되는 거고 경기 불안감이 커질수록 생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기업이 시장을 이끌고 또 기술주나 성장주는 초기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의 사례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는 보수적인 종목들이 더 잘 버텨낸 반면에요. 위험자산은 조정받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 중반부에 접어들면 투자 심리가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인하 이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지나면요. 이 저금리 효과가 실물 경제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을 할 거고 이때부터 나쁜 뉴스조차도 사실은 추가 유동성 공급의 신호로서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 성장률이라거나 이 실업률이 부진하다라는 지표가 나와도 시장은 이럴수록 더 많은 돈이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글로벌 통화량 M2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자산시장 전반에 화기가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국채랑 우량 회사채로 몰렸던 자금들은 하이힐드 채권과 주식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채권 수익률을 찾아다니던 자금들은 더 높은 이득을 쫓아서 움직일 거고요. 신용 스프레드는 축소가 될 겁니다. 기업의 실적 전망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펀더멘탈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게 될 겁니다. 이 결국에 성장주, 기술주, 중소형주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여러가지 구조적인 성장 테마를 가진 기업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이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하겠죠. 이런 시점에서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눈에 띄게 커질 거라는 거. 하지만 유동성이 넘쳐나는 후기 단계에서는요. 또 다른 과열 조짐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이 풀린 나머지 경기는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설 수가 있겠고 자산가격 버블의 그림자도 짙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풍부한 유동성들은 실물자산이랑 금융자산의 가격을 모두 밀어 올리겠지만요. 결국에 인플레이션 부담을 되살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겁니다. 에너지나 구리 같은 원자재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거고 이 원자재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매력있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낙관론이 극대화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겠죠. 이 경기 민감주,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겠지만 스마트머니는 이런 시점부터 은근히 차익 실현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중앙은행은 다시 긴축의 시사점을 내놓거나 금리 인상을 제고하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현명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때부터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시고 다음 사이클을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전략들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금리 사이클 틀 위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를 보자면요. 현재 금리 인하의 초반 국면으로서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한편 이 미래의 유동성 폭증을 예고하는 이중적인 시기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매력은 글로벌 유동성에 민감한 바로미터라는 점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광의 통화, M2의 변동과 상당히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었고 놀랍게도 비트코인과 글로벌 M2의 상관계수는 90%를 훌쩍 넘을 정도인데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라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작동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통화량은 늘어날 거고요.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이 고정된 2100만 개 한정 공급량을 가진 비트코인은 늘어난 유동성에 따라서 가격이 재평가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장세는 과거 2019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도 상당히 흡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두 경우에 모두 긴축이 종료되고 나서 일정 기간 횡보하면서 누적된 충격을 흡수했었죠. 2019년 당시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이 비트코인이 즉각적인 폭등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잠깐 조정을 겪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할 전망이라는 거. 이 금리 인하가 공식화된 2024년 9월부터 약 6개월 정도는요. 아직까지 침체 공포가 유동성 기대를 압도하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조정기가 거대한 상승장을 앞둔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의 데자뷰처럼 이 진짜 상승 랠리는 6개월 넘게 누적된 유동성들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찾아오겠죠. 현재의 경험은요, 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최선의 전략은 전략적 분할 매수랑 인내심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용지표 악화라거나 이 기업 실적 우려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 공포가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도 주식시장에서 조정과 같이 급락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일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찾을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실업률, 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주요 매크로 지표 발표 전후의 변동성들을 활용하시면서 저점을 잡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히나 공포 탐욕 지수에서 극단적인 공포 신호가 나왔을 때 이때가 매수 적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과정에서 레버리지는 대폭 줄여져야 됩니다. 변동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물 투자라거나 마진 거래, 이건보다는 현물 위주로 현물 매매 투자를 통해서 강제 청산 위험을 제거하셔야지 다음 상승장까지가 버틸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유동성 파도를 타는 전략을 취할 줄 아셔야 됩니다. 2025년 2분기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누적되고 글로벌 M2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시점이죠. 이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올 겁니다. 이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면요, 성급한 차익 실현보다는 버티기를 이어나가는 것들이 유리하고요. 비트코인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또 도미넌스가 감소하는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으로 시각을 넓히는 것도 상당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즉 비트코인이 시장을 이끌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알트코인들이 몰려오고 이른바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기 초반에 불확실성을 넘기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 배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은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를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만기가 3에서 7년이 국채라거나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이득을 동시에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식도 30에서 40% 비중, 그리고 지수 추정보다는 섹터 로테이션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는 리츠라거나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를 기초로 하시되 인공지능 인프라거나 클린 에너지 같은 여러가지 성장주에도 일부 투자하시면서 바벨 전략을 짜는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로만 담으셔가지고요, 이 알파 수익을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최대 수혜가 예상되지만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적절히 제한할 줄 아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현금은 약 10% 정도 유지해두고 예상하지 못한 급락 시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제갈량이 유비한테 천하를 얻기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한 천하 3분지기가 떠오릅니다. 먼저 형주, 채권을 얻어가지고 기반을 다지고 힘을 기른 뒤에 익주, 이 비트코인을 취해서 천하를 도모하라는 전략이었죠. 지금 타이밍에서는요, 이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버리고 형주로 이동해서 전열을 정비하실 타이밍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 순서대로 자금의 진지를 옮기신다면은 이 유동성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또 자산시장의 승자가 되실 거예요. 결국에 투자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도 운도 아닌 나만의 기준을 얼마나 끝까지 지켜내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늘 더 좋은 타점, 완벽한 타이밍, 더 확실한 정보만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현실의 시장은 그런 정답을 절대로 쉽게 보여주지 않는데 오히려 애매하고 불안한 구간에서 내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이 남들이 하는 말들 따라가고 싶게 만들면서 심리를 흔들어 놓는 게 이 시장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시장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믿고 내가 세워둔 기준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단기 종목을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굳이 무리해서 여러 종목을 뽑기 하듯이 뽑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상황이 좋고 타점이 괜찮다라고 판단된 단기 타점의 하나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이 하나의 카이트라는 코인으로도 적당한 단기 고점을 살려서 분할 익절을 목표로 너무 무리한 타점보다는 적당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을 목표로 잡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재타점을 잡는 이런 원칙 매매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도요. 팔아야 내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 욕심 때문에 못 팔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익절하고 다음 타점이 좋아 보이면 재진입하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가격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흐려지게 되고 결국에 기준 없는 매매, 감정적인 매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내가 왜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 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걸어뒀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요.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내 멘탈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남들보다 더 빨리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오래 버티고 더 차분하게 대응하고 더 냉정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만의 루틴과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에 시장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잡한 예측이라거나 이 화려한 전략보다는요. 내가 세워둔 작은 원칙 하나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반복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과 기준을 지키는 힘이겠습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고래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기서 물량이 몰리는 순간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시면 좋은 자리도 놓쳐버리시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이 고래수급 변화, 핵심 가격대,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 기준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 가치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셰익스피어의 말이죠. 이 테더가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랑 투명성이라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로 옛 왕이 쓰러져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 왕관은 준비된 자, 규제랑 투명성이라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옛 왕이 쓰러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그 왕관은 준비된 자 리플 XRP한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왕자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 군림했던 테더는요,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테더에게 최하 등급 약함 딱지를 붙였고, 이 미국 정부는 역사상 첫 번째 연방 스테이블코인법으로서 테더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틈을 비집고 조용히 왕좌를 노리는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입니다. 오늘은 테더의 몰락과 이 리플의 대관식이 동시에 벌어지는 2025년 12월 달의 시장, 그 격변의 무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요, 이 테더의 신용 등급을 전격 강등했습니다. 이 등급 4에서 최하위 등급인 5, 약함으로 떨어뜨린 건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테더가 달러랑 1대1로 계속 묶여있을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선언이겠죠.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한테 테더는 불안정하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라, 이런 경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S&P는 왜 이렇게까지도 혹독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테더의 준비자산 구성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테더가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막상 준비금 내역을 들여다보면은 달러 현금이라거나 국채 같은 이런 안전자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 금, 기업대출, 회사채처럼요. 이 가격 변동이 크거나 급하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왔다라는 거.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한데요. 테더 준비금 중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체 테더 발행량의 약 5.6% 정도에 달합니다. 반면에 테더사가 우리는 초과 담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비율은 고작 3.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라도 한다면은 테더 준비금 가치가 발행된 테더 총액보다 모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을 하면서요. 2022년 이후에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S&P의 약함 강등 자체가 그냥 이론적인 위험을 지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자산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S&P 같은 경우는 테더 운영의 만성적인 불투명성도 문제를 삼았고 테더는 자기 돈을 어느 은행에 맡겨뒀는지 누구를 거래 상대로 두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테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테더사가 이용하는 은행이 망하기라도 하거나 이 자산을 보관해주는 수탁회사가 사고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테더사는 만약에 본인들이 파산하더라도요.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서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회사라면은 당연히 준비했을 안전장치를 테더는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 최악의 경우에 테더사가 법정 관리라거나 파산이라도 가게 되면요. 테더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권리도 없고요.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줄을 서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적인 리스크가 곧 시행될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법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테더는 현재 구조로서는 미국 규제 아래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들을 S&P가 직설적으로 지적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S&P 강등 소식에 대해서 테더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사실상 수장인 파울로 아르도노이도 측에서는요. 곧바로 공격적인 반박에 나섰고 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혐오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면서 전통 금융권의 평가를 전면 거부하는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금융 너희들이 이게 뭐라고 하던 간에 신경 안 쓴다. 그냥 막무가내식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르도이노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번에 강등시킨 S&P가 이 테더의 막대한 이득, 잉여금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 테더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등으로 매월 5억 달러, 한화로 약 6,500억 정도의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 돈을 쌓아두면서 자본 완충을 계속해서 강화해왔다는 거예요. 이 준비금의 위험 자산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득으로 메꿀 방패가 충분한데 왜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었죠. 특히나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이 아르도노이노가 테더의 금 보유량을 강조하면서 이것들을 국가중앙은행의 금고에 빗댄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테더는요. 현재 약 116톤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한국의 중앙은행이라거나 헝가리, 그리스 중앙은행이 가진 금과도 맞먹는 규모다라고 해요. 이 중앙은행을 운운한 이런 발언들 자체가 그냥 허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테더는요. 지금 본인들을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경 없는 디지털 국가 혹은 초국가적인 중앙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이 한국은행 같은 주권 국가의 금 보유량과 견져보면서 이거 봐라. 우리는 이제 한 국가급 규모 수준이다. 이 너희 달러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금융이다라는 메시지를 내세운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떠신가요? 다소 좀 위험해 보이진 않으신가요? 이런 국가급 자세 자체가 오히려 이 규제 당국의 눈에는 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의 중앙은행은 자기 국민 경제랑 과세권을 담보로 하죠. 테더는 그런 뒷배경이 없죠. 불투명한 준비금 하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히 연방정부에 맞서는 이런 그림자 중앙은행처럼 행동하니까요. 두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테더가 한국은행 운운하면서 자기 위상을 과시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지금 궁지 그리고 코너에 이렇게 몰려 있었다라는 방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궁지에 몰린 테더의 배수진 과연 이번에 통할 수 있을까요? 테더가 이렇게까지도 배짱을 부리니까 미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발효가 됐고 이제 곧 실제 시행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단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데요. 이 무법지대처럼 굴러가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정부가 처음으로 울타리를 세운 셈이겠죠. 이번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는 분명합니다. 이 달러랑 연동된 코인이라면 미국 금융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라. 그동안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법인 형태로서 미국 바깥에서 운영되면서
사실상 달러의 그림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테더가 전 세계를 떠돌았었지만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체계 밖에 있는 이 불투명한 덩어리였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고, 달러랑 1대1로 페그된 코인을 만들려면은 미국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제대로 면허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현금이나 연방정부 발행 단기국채, 연방예금보험이 보장된 예금까지도 안전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구성해야지만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 달러랑 1대1로 교환이 된다면 그 뒤에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자산이 동일한 가치로 받쳐주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당연하게도 발행사는 정기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고, 자금 세탁 방지랑 고객 신원 확인 같은 이런 금융 규제도 따르도록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예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선언인 셈인데요. 이쯤에서 테더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테더 준비금에는 미국 법이 보기에 위험한 자산들이 섞여 있죠. 그대로라면 지니어스 법안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더, 이 법안에는 테더 같은 역외 코인을 정조준한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자 지급 금지 규정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코인 보유자한테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굳이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어지니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아예 그 싹을 자른 겁니다. 이 지금도 테더가 사용자들한테 직접 이자를 주는 건 아니지만요. 만약에 테더 연계 상품에서 디파이 이자 같은 것들을 주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제재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오로지 결제 수단으로만 기능을 해야지 이 투자 상품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니어스 법안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그 적용 범위의 광범위함입니다. 이 법안 조항을 봤을 때 미국 내에서 발행이 되거나 미국인이 보유 거래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인즉슨 미국인이 해외 거래소에 접속해서 테더를 거래하더라도 미국 법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거주자가 VPN으로서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를 샀다. 이걸 도운 해외 거래소라거나 중개업자까지도 미국 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실제로 법은요, 미국인한테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가 누구든지 모두 단속 대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기게 되면 발행사에는 하루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관련 종사자에게는 최대 5년 징역형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 했고요. 이 너무 강력한 거 아니냐고요. 그만큼 이번 법안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라는 거. 이 불투명하게 굴면서 달러를 흉내내는 코인,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였죠. 자,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됐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미국 기반 거래소들의 테더 상장 폐지입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이 미국 거래소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테더 취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연합도 얼마 전에 미카라는 암호자산 규제를 도입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는데요. 여기서 코인베이스는 유럽 사용자들한테 미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제 발표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도 지니어스법 발효에 맞춰가지고 같은 조치가 나올 것들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크라켄 거래소도 역시 내부적으로 테더의 질서 있는 퇴출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다가오는 12월 12일 예정된 크라켄의 정기 상장 폐지 목록에 테더가 포함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유럽에서 테더를 유지할 계획이라던 크라켄이지만 이제는 규제 앞에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과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하는 테더 자금이 갈 곳을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거대한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라고 불러지고 있는데, 이 테더에 묶여있던 돈이 규제 리스크가 적은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현상입니다. 그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미국의 공식 통제를 받는 서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상하고 있는 리플의 RLUSD입니다. 아무래도 규제 불확실성이 큰 테더에 계속 돈을 묶어둘 수가 없다 보니까요, 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리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리플사가 이런 혼란 속에서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은 모습이죠. 리플은 아예 처음부터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면서 RLUSD를 설계를 했고, 이 작년 말에 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RLUSD 같은 경우는 리플 USD의 약자인데요. 이름 그대로 1RLUSD는 1달러로 교환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겉보기에 테더랑 같은 달러 코인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RLUSD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담보 구조랑 투명성입니다. 100% 달러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만 준비금으로 채웠다라는 거. 기업 업이라거나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애초에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이 요구하는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요건을 태생부터 충족하고 있는 셈이겠죠. 이 리플은 RLUSD를 출시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규제 당국과 조율하여서 라이선스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RLUSD 출시 당시 뉴욕 금융감독청 NYDFS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고 발표했고, 이 뉴욕의 비트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따기 까다롭게 압력 높은 인허가인데 RLUSD가 이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 재무 건전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검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리플이 중동과 아시아 쪽에서도 RLUSD의 공식적인 면허를 따냈다는 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의 금융 규제 기관으로부터 RLUSD를 제도권 내부 결제 수단으로 승인을 받았고,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도 기존에 받았던 라이선스 확장하면서 RLUSD 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 RLUSD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주요 금융 허브의 검증 도장을 받은 이 첫 번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테더랑 RLUSD를 비교해볼까요? 한쪽에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여객 기업의 코인이고, 다른 한쪽은 미국 뉴욕에 법인을 두고 있는 규제 준수형 코인입니다. 이 테더가 준비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요. RLUSD는 매달 독립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투명성을 어필합니다. 이 무엇보다 담보자산 구성에서 테더랑 RLUSD가 극과 극이라는 거. 테더 준비금엔 비트코인, 금, 대출, 회사채가 섞여 있었어가지고 S&P 평가에서 최악의 등급 5를 받았지만요. RLUSD 같은 경우는 현금과 미국 국채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S&P 평가를 만약에 한다면은 최고 등급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이 법적 지위로 봤을 때 테더는 이 상태로 미국에서 불법 소지가 농후한 반면에 RLUSD는 미국 법이 완전하게 인정한 합법적인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도 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헤지펀드나 트레이더들이야 규제를 덜 따지니까 테더를 많이 썼지만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은 RLUSD처럼 안전한 대안을 기다려왔습니다. 마치 예금자 보호되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이제는 규제 승인받은 스테이블코인에 자금을 두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이 테더의 몰락 위기랑 리플의 RLUSD 부상은 어쩌면 시장에 예견된 흐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RLUSD가 잘 나가면은 그게 XRP랑 과연 무슨 상관일까? 이런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리플 투자자들한테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겠죠. RLUSD는 XRP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리플 레저 두 블록체인에서 발행과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리플이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리플 레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XRP 토큰의 활용과 소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리플 레저에서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거래에 극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부과되고, 그 XRP는 영구히 소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XRP의 일일 소각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XRP 사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하지만 RLUSD가 등장으로써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RLUSD가 테더를 대체해서 대규모 국제 송금이라거나 거래에 쓰이기 시작한다. 리플 레저상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가령 지금까지는 리플 레저가 하루에 몇십만 건 거래 처리했었다면은 RLUSD가 본격적으로 쓰이면은 이 수백만 건, 수천만 건으로 뛸 수도 있겠죠.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XRP 소각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XRP의 공급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인 거고, 이 수요가 일정하다면은 공급 감소는 가격에 상승 압력을 주는 기본적인 원리가 구성이 되겠죠. RLUSD의 이 성공이 곧 XRP의 디플레이션, 공급 축소를 가속화시키는 본격적인 성장 동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변화는 리플 레저의 자동화 마켓메이커 AMM에 대한 도입입니다. 얼마 전 리플 레저에는 타율 중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이런 AMM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이런 것들 활용하면은 RLUSD랑 XRP 간의 교환풀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한 참여자들은 거래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가질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글로벌 은행들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외환 거래라거나 이 결제를 할 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을 원합니다. 이 RLUSD XRP 풀이 활성화된다면은 은행들이 직접 RLUSD랑 XRP를 풀이에 예치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교환하거나 수수료를 벌 수가 있겠죠. 실제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들이 RLUSD를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 간의 담보 교환의 허브로 활용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수조 원대 자금이 RLUSD 형태로 리플 레저에 올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XRP한테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먼저 XRP의 유통 속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XRP가 한 번 쓰이고 바로 시장에 나왔다면은 이제는 RLUSD XRP 유동성 풀에 장기간 예치돼서 시장에 나오는 이런 물량들이
은행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XRP의 사용량은 늘지만 공급량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트랜잭션이 늘어가지고 수요는 증가하고 수수료 소각과 락업으로 공급은 감소하는 이중 효과가 XRP의 희소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동안 XRP 투자자들이 꿈꾸던 토큰 경제학적인 불꽃에 드디어 불이 붙을 토양이 마련된 셈이라는 거. 그리고 리플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예 은행이 되기 위한 움직임까지도 병행하고 있는데 2025년 7월 리플랩스는 미국 통화감독청에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이 설립 인가를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승인된다면은 리플은 연방 차원의 신탁은행 자격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시중은행과는 약간 다르지만요.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금융기관이 된다는 의미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리플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은행과 유사한 지위를 얻는다는 거겠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사실상 하나의 은행으로서 관리 감독받게 된다면 리플은 테더 같은 그림자 금융이 아니라 당당한 제도권 플레이어로서 올라서게 될 겁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기존 은행권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대변하는 은행정책연구소, 중소은행연합체인 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 OCC에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현재 표면적으로 내세운 반대 이유는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업까지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 변동성이 큰 코인 리스크가 전통금융에 전염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리플이 신탁은행 형태로서 예금보험 없이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업무를 하려는 것은 규제 차익 노리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리플은 과거 SEC랑 미등록 증권 판매로 소송을 겪었는데 그런 전력이 있는 회사에 은행 면허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리플 같은 신규업자가 쉽게 은행 흉내를 내게 해선 안 된다라는 기존 기득권들의 항변인 셈인 거죠. 하지만 이런 거센 반발들은 오히려 리플의 존재감과 위협 수준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월가의 전통 강자들이 느끼기에 리플이 그만큼 두려운 상대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리플이 은행 면허를 따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리플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기관 자금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될 겁니다. 그동안 테더가 규제 밖에서 몰래 빨아들이던 유동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리플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XRP도 역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 연방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격상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상만으로도 위협적인 시나리오겠죠. 현재 OCC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요. 이 업계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공식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리플의 은행 인가도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한 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말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축통화 교체라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거. 지난 10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왕좌에 있었던 테더는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는 거. 미국의 규제망과 신용평가의 칼날에 동시에 베인 테더는요. 사실상 몰락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테더 측에서 우리는 한국은행만큼 금이 있다라더니 이러면서 자신들의 견고함을 주장하고 있지만요. 정작 돌아가는 상황은 테더한테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발효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부 테더 거래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도 앞다퉈서 테더를 퇴출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은 성이 현재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리플한테는 지금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겠죠. RLUSD라는 합법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워서 테더의 빈자리를 채울 준비를 마쳤고 RLUSD가 태생부터 규제의 축복을 받은 덕분에 이 기관들의 신뢰를 얻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RLUSD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이 XRP 토큰의 희소성은 점점 높아지고요. 리플 생태계는 선순환에 들어설 기반을 갖추고 있는 셈인 거고 더 나아가서 리플은 연방은행 인가에 도전함으로써 이 암호자산 업계 최초로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에 입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흔히 규제 리스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시곤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 리플에게 규제는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 이 규제를 두려워가지고 피해 다닌 테더는 궁지에 몰리고 있고 규제를 정면 돌파한 리플은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리플 투자자분들한테 그동안의 규제 공포가 제도권의 축복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최종 승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 법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라거나 시장 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테더가 이렇게 물러설 리가 없겠죠. 어쩌면 테더는 미국의 규제를 피해서 남미라거나 아시아 같은 이 규제가 느슨한 시장을 중심으로 반미국 달러 블록을 형성하면서 마지막 정을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자산 시장이 미국 블록과 비미국 블록으로 갈려가지고 단기적인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큰 흐름들은 이제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이 달러 패권을 둘러싼 디지털 화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는 이미 그려졌고 파는 교육이 시작했다라는 거, 테더의 시대가 저물고 리플 XRP의 시대가 밝아온다라는 거,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로서 다가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제 시장의 눈은 차트가 아니라 워싱턴과 뉴욕의 규제 당국을 향하셔야 된다라는 거.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손이 점점 기술자에서 규제제로 바뀌어가고 있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도 결국에 한 개로 모아집니다. 이 테더의 몰락과 리플의 부상, 그리고 이 거대한 서사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질서를 지켜볼 시간인 거고, 이 삼국지 위나라가 총나라를 멸망시켰을 때요, 초계 태자 유선은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안락공의 칭호를 얻게 된 유선은요, 위나라의 볼모가 되어서도 일생 동안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서 총나라의 모든 유산들은요, 위나라가 전부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테더는요, 총나라 유산처럼 미국의 규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테더가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영토는 이제 위나라, 이 미국의 승인을 받은 사마용과 리플이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마음을 깎아먹기보다는 이 하락이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력과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겁니다. 이 시장이 내려가고 있으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게 되고 그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실 가격이 빠진다는 건 숫자가 바뀌는 문제일 뿐인 거고, 진짜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그 숫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흔들림이겠죠. 그래서 같은 하락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잠을 못 자고 또 누군가는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이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이미 벌어진 하락이 계속해서 감정을 쏟아붓고 있으면은 이 머릿속은 온통 후회랑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도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때 안 팔았을까? 왜 저걸 샀을까? 이런 생각들, 잠시 스쳐나가는 지나가는 반성이 아니라 이 반복될수록 나를 소모시키는 잡음이 돼버리는데요. 그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늘 시장이 하락할 때일수록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지금 이 가격이 1년 뒤에는 어떤 의미일까? 3년 뒤에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 그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조용히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선을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두는 그 순간, 하락장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로서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물론 모든 하락이 기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건 끝까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분석과 구조, 그리고 체력이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력은 단순하게 버티는 힘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을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백을 뜻해요. 항상 시장이 좋을 수만은 없고요. 반대로 항상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 매매를 활용했을 때도 내가 일부 분할 입절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경우, 이 반대로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했는데 조금 더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그래도 나만의 원칙을 갖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다 보면요, 심리적으로도 여유로운 구간들이 조금씩 생겨나실 겁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내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에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는요, 현실적인 원칙 매매를 잘 살려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매 순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흐름에 가깝고, 이런 과정에서 하락장은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기준과 준비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하락이 실은 내 판단력을 키워주고 내 원칙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장 값진 순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하락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에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의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리량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